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5일 주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3%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작부터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오후 들어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시간 이제 연말로 지나갈수록 증시가 큰 움직임 없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이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2,29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700억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0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1,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매도는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또 아래로 이렇게 눌렀고요. 좀 올라가던 추세를 이렇게 꺾어 버리면서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대로 떨어질지는 알 수 없고요. 이대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 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반등을 이어가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하락에서 좀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꺾여버리는 모습이고요. 12월 달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큰 매수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매수 매도 좀 반복을 하면서 큰 방향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양 투자자가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꼬리를 달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21선까지 찍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로 하락을 할지는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닥 종목에서는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마찬가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완벽하게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저런 연일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813포인트로 800포인트를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데 한번 이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14원으로 3.5원 정도 올라갔고요. 이제 증시가 좀 떨어지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크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환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아야 될 텐데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조정과 함께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이전처럼 1350원, 60원까지 다시 치솟아서 좀 위로 튀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장 전체를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절한 수준에서 이 환율도 다시 하락세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증시 이 선물 지표도 미국 증시는 0.5% 수준으로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한 0.27% 정도 상승 중입니다. 유럽 증시는 좀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좀 하락 중이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전날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사실 큰 움직임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 날까지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계속 반등을 이어갈지는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평소와 유사한 수준,
WTI유는 73.8달러, 이 천연가스는 2.6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2.7달러 부근이긴 하지만 확실히 가격대로 따진다면 이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올겨울에 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좀 분위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25%로 진행 중이고요. 4.2% 아래까지 거의 떨어질 뻔 하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 수준을 더 아래로 눌러서 이탈을 시킬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자체는 크게 우리 증시를 누를 만한 지표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완곡하게 계속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다시 한번 내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절한 이 수준에서 다시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증시는 좀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90원 상승해서 1.86% 상승했고요. 15,9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증시가 장 후반에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세도 좀 꺾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가격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터지면서 16,300원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다가 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관련 소식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시간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 지금 쏟아졌고요. 시간의 거래가 상당히 강하게 터졌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66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는 증가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괜찮았다면 좀 더 상승을 해서 16,000원을 돌파해서 마무리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조금 상승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단독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테마들은 사실 큰 반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더 붙어주면서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6,000원 돌파하고 우리의 평소 가격대로 좀 돌아오기에는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짝 올라가면 평소에 우리가 보던 그 가격대까지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제 꼬리를 달면서 아쉽게 이제 음운구름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확실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만 보면 사실 내일 좀 바짝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 주기를 기다리겠지만 잠깐 이제 소식이 나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올라가서 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 하락폭으로 고생했던 그 마음고생을 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과 뭐 그런 회계 위반이라는 그런 이 찌라시 아닌 찌라시 소식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대부분 메워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지나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락폭을 경험을 했던 것이고 결국 지나고 보면 이 하락폭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는 이제 내려갈 때 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완전히 하락했을 때는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아래 구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등을 조금씩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곧 이제 16,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네. 한 번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121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분위기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코 지금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꾸준히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도 지금 12월 월봉은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번 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65만 2천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매수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매수에 대한 이 매수세가 좀 붙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기관 투자자도 중간중간 매도를 하긴 합니다만 크게 매도를 계속 뱉어내는 투자자는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기관 투자자가 65만 주를 매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올리는데 한몫을 한 것 같고요. 금융 투자는 5만 8천 주밖에 매수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보험 투자 5만 8천 주, 그 다음에 투신이 19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물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32만 주를 매수를 하였고요. 사모펀드는 19,000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물량 대부분이 연기금 투자자와 투신 투자자로 지금 이제 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량 매수를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삭 빠른 투신 투자자는 주가가 올릴 때 또 이렇게 와장창 들어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줄 거라는 시그널로도 좀 보여집니다. 평소에 이 들어오지 않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네,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네, 정말 이제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지분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죠.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계속 그 물량을 채워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간이 얼마가 지났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고 그 이유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면 조금 더 믿고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오른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시장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매일 리뷰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제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하루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다른 종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종목 하나로 좀 계속 이어간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것이고요. 에너지 시장을 투자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당연히 다 괜찮고요. 에너지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꼭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네,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뭐 그런 IT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충분히 지금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지만 이왕이면 내가 기업을 보는 눈을 계속 길러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좀 이제 깨달으시고 그렇게 좀 계속 접근을 하시고 저의 방송도 좀 그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자꾸 접근을 하는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차트 분석은 다 진행이 되었고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트라든지 수급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 흐름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실 거래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기업이어야겠죠. 투자할 만한 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제 매일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자로는 공매도 잔고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만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12월 14일, 15일 뭐 크게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한 1000만 주 아래 980만 주 정도로 지금 멈추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상위 종목에 또 위치를 했고요. 상환 상위 종목.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5위를 차지하면서 체결이 32만 주, 상환이 96만 주, 그래서 63만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2,480만 주로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 잔고도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금지되고부터는 사실 뭐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신규 공매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83만 9천 주에서 51만 2천 주로 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13.38%까지 이렇게 보유를 높여 주었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인 매수를 나서고 있고요. JP모간 19만 7천 주 매수하면서 그동안 이제 잠자하던 이 물량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JP모간이라든지 모건서울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죠. MSCI 리밸런싱까지도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드만삭스도 어제부터 좀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HSBC라든지 UBS도 조금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날도 보시면 골드만삭스 35만 주, 신한증권 22만 주, JP모간이 15만 주 매수하면서 또 최근 5일 동안 집계를 해보면 이 모간서울, 골드만삭스 이런 외국인 증권사들이 좀 매수 상위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규 공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유입이 된 외국인 투자자 물량은 꾸준히 이제 지분이 늘어가면서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증시에 대한 전체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움직임이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좀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나왔다가 사라진 기사는 우리나라 이제 신규 원전 검토에 대해서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쪽에서 지금 이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대해서 확정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12월 달 안으로 좀 빠르게 이 계획을 한 윤곽 정도를 좀 드러내야 된다라고 푸시를 계속 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 12월 달에 이 전력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신규 원전 건설이 원래 한 2기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푸시를 해가지고 10기 정도를 지어라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기에서 이제 갑자기 10기가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개수긴 합니다. 그래서 이 10기가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는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계속 소식이 나왔던 것은 신규 원전이 적어도 이제 4기에서 6기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20% 후반대까지 27%까지 늘리는 그런 상황에서 원전을 이제 신규로 짓게 되면 한 32% 정도, 34% 정도까지 이제 비중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 비중이 지금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저렇게 지어도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노후화되는 원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향후 이 4기에서 6기를 짓는 동안 노후화되는 원전들 때문에 가동이 중지가 될 거고요. 수명 연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폐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원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 원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규로 이제 건설을 하거나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계속 이렇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에너지라든지 LNG 에너지도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서야 우리나라 정부가 혹은 뭐 에너지 정책이 신규 원전을 몇 개 짓느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좀 그런 대립보다는 좀 어우러져서 이제 전 세계의 추세가 사실 원전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막 좀 대립을 하는 그 모습이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합리적인 상황 속에 원전도 신규가 필요하다면 건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늘릴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빠르게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대신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건설했을 때 이 전력망이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 10개에 대한 소식으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시간의 가격이. 근데 그 내용이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뭐 급등을 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저는 별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소식 하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증가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일 뭐 시장이 어떻니 저렇니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다리면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업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3배를 늘린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존 계획 대비 좀 이제 신재생에너지량을 늘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폭으로 이제 지금 계획보다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2030년까지 갔을 때 27%에 달하는 비중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수치이긴 합니다. 그때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 속에 좀 확실한, 그죠?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재생에너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이 전력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조화롭게 에너지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해안 쪽에 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과 서해안 이 직류송전을 초고압 직류송전을 신속히 구축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ESS라는 것을 2036년까지 올해보다 2배로 늘려서 전력 개통의 유연성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건설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렇게 에너지원을 전달하는 경로라든지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원자력 발전도 하고 해상 풍력도 하지만 그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경쟁 업체로는 효성중공업이 있을 텐데요. 그 효성중공업이 지금 ESS 쪽은 좀 관심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 그리드텍이라는 미국 쪽에 있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은 사실 진출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이 해외 시장도 이같이 이제 ESS가 많이 건설될 것 같고요. 호주라든지 미국 쪽 시장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지만 베트남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다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은 어떤 에너지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에너지원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LNG, 원전, ESS 말고 또 이제 두산이 잘하고 있는 게 있죠. LNG 복합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경북도 이제 고령 쪽에 LNG 복합발전소 건설을 신규로 진행하게 되고요. 500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 1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NG 발전도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를 시킨 기업이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가스터빈을 국산화 시켰기 때문에 그 가스터빈에 대한 대형 부품만 납품을 하더라도 1기당 거의 3천억 정도의 그죠?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기자재 납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 쪽에서도 아무래도 신규로 건설을 한다면 국산 터빈 사용이 검토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에서 끝이 아니고 LNG 다음으로의 스텝도 준비 중입니다. 수소 혼소죠. 그래서 한화 이쪽과 좀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화 쪽에서는 아직 가스터빈을 국산화해서 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정 자체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원들을 지금 다 다룰 수 있고요. 그런 사이클에 지금 침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에너지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인프라라든지 그 부가적인 또 이 건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두산 비나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베트남 전력그룹과 사업 협력 확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ESS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해상 풍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스테드와 함께 하부 구조물 공급에 대한 그런 협력을 또 맺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베트남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복합 화력 발전소를 수주했던 그 카자흐스탄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계속 카자흐스탄 쪽에서 좀 수주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이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 또 이 발전 건설 LNG 발전 건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동 쪽에서도 계속 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엑스포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엑스포는 리야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네옴시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야지 그렇게 사우디 이 내에서 리야드도 홍보를 하고 네옴시티도 홍보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UAE 쪽에서 이
해외 그런 기업들의 또 투자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 자금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으로의 또 이제 이 자금 유입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UAE가 또 지금 40조 원 정도를 기후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네, 블랙록이라든지 그런 파트너사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네, 그런 펀드 쪽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와 함께 또 원자력 확대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CFE를 지지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적의 투자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 할 수 있고 수소, ESS, 뭐 이 대형 뭐 플랜트, 원자력 발전, SMR 다 이제 다룰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네, 계속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네, 이 22개국이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배 확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올해 연말에 있을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 3배 확대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원전을 3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맞게 좀 이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이 국가를 보시면 한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뭐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몰도바 뭐 이렇게 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책임 있는 자국 내 원전 가동,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관 합작 등을 통한 원자력 투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금융권과 협력을 해서 이 원자력 건설에 대한 그런 큰 비용을 좀 부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얘기도 들어갔고요. 네, 원전 신규 도입을 계획하는 그런 국가 지원을 포함한다. 네, 그런 신규 건설에 대한 국가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22개국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해외 원전 건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동맹을 진행해서 많은 에너지원을 감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뭐 그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혹은 뭐 앉아도 크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